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시장 진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미국 경제 나홀로 호황이라고 저희가 제목 뽑아봤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IMF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0.6%포인트 올려서 2.7%로 예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많이 올릴 줄은 몰랐는데요. 네. 네, 말씀 주셨듯이 3개월 전 전망보다 0.6%포인트 올려서 2.7%를 올해 경제를 전망했는데 사실 작년이 2.5%였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도 더 좋다라는 것은 경기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를 조금 이끌어가고 또 독보적으로 미국 경제만 좋고 나머지 예를 들자면 유로존 경제라든지 유로존 경제는 0.8% IMF가 전망했거든요. 월드뱅크는 0.6% 정도로 좀 받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0.3% 언저리를 보고 있거든요. 0.3%라는 것은 독일이 올해 거의 경기 디플레이션에 빠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과 대비되는 그런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유로존 특히 독일 이런 국가들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데 미국은 2.7% 성장. 굉장히 이제 어떻게 양극화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금리가 비교적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만 해도 이제 미국 경제가 갑작스러운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강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례적인 노동시장의 타이트함, 노동 수요가 조금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것이죠. 아직도 한 300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기업들이 아직도 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업자 한 명당 지금 빈 일자리가 1.4개 정도일 정도로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 그게 한 1.2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노동시장에 초과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초과 수요가 존재하다 보니까 임금이 조금 더디게 둔화되는 거죠.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느리게 둔화되고 있고 또 팬데믹 때 풀어놓은 초과 저축,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금이 아직까지도 가처분 소득 대비 한 4% 정도로 팬데믹 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초과 저축이. 그럴 정도로 미국 가계가 아직은 쓸 돈이 남아있다. 고용시장이 튼튼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임금 상승률이 조금 더디게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고용시장이 튼튼하고 가계가 아직 쓸 돈이 남아있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미국 경제 규모가 워낙 거대한데 그래도 이렇게 견고하게 성장을 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을 꼽는 의견도 많습니다. 최근 3분기 동안 생산성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의 10년간의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았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노동 생산성이 사실은 코로나19 이전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거의 정체 상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한 10%밖에 안 되는 국가고 나머지가 이제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 중에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AI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혁신 성장 기업들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동을 많이 수요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의 비중, 그런 산업의 비중이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부분이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또 AI 때문에 생기는 그런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혁신 성장 기업들 짚어주셨고 미국 경제 또 우려할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죠.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신용 연체율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작년 4분기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 그리고 오피스 공실률도 높다고 하는데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불안 요인으로 보십니까? 네, 신용카드 연체율은 조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때 가장 높았던 수준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시계를 뒤로 돌려서 2008년이라든지 이런 끔찍한 상황과 비교하면 아직도 잔잔한 상태인데요. 물론 이제 좀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미국 신용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 부담이 된다라는 정도고요. 기업 부문 쪽에서는 사실 기업 연체율이 거의 올라가고 있지 않고요. 말씀 주셨던 공실률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그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기업들의 연체율, 네. 금융회사들의 연체율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높은 공실률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문에서는 뭐 하이힐드 혹은 뭐 좀 저등급 회사채 금리가 굉장히 뭐 평온한 호수처럼 잔잔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가계 쪽에서는 조금씩 뭐 신용 경색이 살짝 일어나고 있지만 기업 부문에서는 전혀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계 쪽에서는 신용경색 살짝 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기업 부문도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네.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그 새벽에 나온 연준의 3월 베이지북 봐도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고금리에도 이렇게 경제가 계속 좋다면 금리를 연준이 내려야 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네, 저도 베이지북 봤는데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조금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몰랐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뭐 조금 가격 전가가 어렵다라는 게 조금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는 좀 차츰 식고 있다라는 그런 그런 논조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떨어지긴 하고 있지만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조금 꼬리를 좀 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그 주거비를 뺀 근원 서비스 물가, 네. 슈퍼코어라고 그러죠. 파월 의장도 연설하면서 많이 언급했던 지표인데 이게 아직도 전월비 0.65% 지난 3월 CPI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 나눈 인건비가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주거비 제외한 근원 슈퍼코어 물가가 조금 잘 안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한두 달. 한두 달 확인하다 보면 벌써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뭐 선거를 두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2월로 지금 당초 뭐 6월 인하에서 네. 무려 6개월이 지금 뒤로 이렇게 미뤄지는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9월 정도에는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파월 의장이 물가를 두고 뭐 물가 아까 꼬리를 들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파월 의장은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듯하다. 이게 다소 좀 매파적으로 들리는 발언을 했는데요. 6월 금리 인하는 뭐 사실상 이제 멀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6월에 금리를 인하하려면 그 사이에 뭐 그 사이라 봤자 뭐 5월 네. 한 달 남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터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는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사정권 안에는 못 들어온 이유가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지금 전월비 계속 0.3%를 찍고 있거든요. 네. 이게 0.2% 전월비가 한 두세 달은 찍어야 연준은 아마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고 또 올해 지금 근원 PCE 물가, 연준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근원 PCE 물가가 지난 FOMC에서 3월 FOMC에서 올 연말에 2.2%를 도달할 거다 얘기했는데 뭐 이번 연말에 3월 PCE 물가가 나오지만 아무래도 지금 2.7%대의 근원 PCE 물가가 2.2%로 떨어지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많이 떨어져도 미국의 근원 PCE 물가가 한 2.4%나 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준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은 계속 뭐 뒤로 밀리는 거는 뭐
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금리를 내릴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중반에는 6.5%까지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 내놓기도 했는데 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유가가 한 80달러 초반에서 머문다면 현재 수준 이하에서 머문다면 조금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기준금리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정상화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물가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냐?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금리를 좀 소폭 정상화해야 될 필요성은 연준으로서는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유가가 뭐 이렇게 방해를 놓지 않는 한 조금 가능성이 낮은 그런 시나리오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가가 방해를 하지 않는 이상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크진 않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국제 유가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간밤에 3%대 하락을 보이긴 했는데요. 중동 불안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유가가 이제 물가에 부담을 줄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중동 지정학적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수요는 어제 유가가 빠진 이유가 또 재고가 많이 늘어서 빠졌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조금 전쟁을 일으키고 확전된다면 아무래도 유가는 이제 뭐 폭등하는 게 뭐 뻔한 일인데요. 네. 그런 일만 없다면 수요 측면에서는 전 세계가 경기가 그렇게 유가를 끌어올릴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강하지만 네. 또 얼마 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왔지만 사실은 조금 착시 현상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원유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유가를 끌어올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경제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미국 대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오랜 침체를 겪으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 예상치를 좀 넘는 1분기 성장률 5.3%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조금 회복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 소매 판매는 조금 부진했는데 뭐 생산과 수출이 뒷받침되면서 5.3%를 찍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물가가 떨어지면서 중국 물가가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네.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GDP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가격 지표,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 GDP가 조금 높게 찍히는 조금 착시 현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경제의 조금 코어, 중심적인 경기가 지금 회복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지도부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세게 지금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 기대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리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좀 거대한 조금 지방정부와 또 지방정부가 보증한 특수목적법인 LGFB라고 특수목적법인의 부채를 조금 조정하는데, 그러니까 부채 조정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채 조정을 하다 보면 조금 성장률을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약간 그 상충된 중국 지도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웠겠죠. 성장도 살려야 되고 부채도 조정해야 되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적절한 선에서 맞추다 보면 조금 성장률이 조금 갈수록 낮게 찍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 중국의 성장률 좀 착시 현상도 고려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중국에서 그 내수 촉진을 위한 이구환신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동차와 뭐 가전 등에 대한 소비 지원인데 우리 기업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뭐 새 물건으로 바꿔준다. 이 정책은 사실은 내수 살리기, 중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내수 살리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비교육제 혹은 중국의 로컬 기업들 중심으로 중국 자기네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국들에 대한 또 좀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은 조금 정상적인 경기 회복때에 비해서는 네. 수요가 진성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수요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구환 신정책 뭐 제한된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유럽 역시 경기가 조금 부진한데 ECB 총재가 큰 충격이 없으면 곧 금리 인하를 하겠다 뭐 언급도 있었습니다. 상반기 안에 그러니까 6월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ECB 금리 인하 6월에 단행이 될까요? 네, 저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금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ECB의 이제 독일의 입김이 아무래도 셀 수밖에 없는데 네. 독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이 오히려 뭐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12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유로존으로서도 6월에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계속 조금 미국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로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한 2번 인하하면 유로존은 올해 한 3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 미국보다는 조금 절박한 상황이다. 경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로존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높게 점치는 편이고 이후 뭐 추가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연준의 움직임을 좀 보고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글로벌 이슈에 조금 가려져 있지만 이번 주 초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보조금을 지원할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기대감이 커지는 뉴스인데 한지원 캐스터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이 일단락되면서 미국 내 파운드리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반도체 고객사인 빅테크가 몰린 미국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 인텔 등이 참전하는 파운드리 각축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법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 한화로는 약 8조 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한 9조 원가량의 보조금은 당초 시장 전망치인 20억에서 30억 달러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보조금은 인텔이나 TSMC보다는 적지만 투자 금액 대비 비율로 따지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경쟁 기업보다 적은 투자 금액에도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보조금에 화답해 미국 내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올해 말까지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보조금 확정을 계기로 추가로 반도체 생산 시설 그리고 첨단 패키징 시설을 테일러에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테일러 전체 투자 규모는 총 40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유보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수익성이 따라올지는 여전히 미지수기 때문입니다. 류영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주요 고객사의 수주 여부가 확정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는 점이 이런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TSMC와 보조금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가 속 앞으로의 행보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ASM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간밤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ASML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4분기 대비 27% 감소한 52억 9천만 유로를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순이익도 12억 2천만 유로로 약 40%가량 급감했습니다. 또 1분기 신규 수주액이 전분기 대비 61% 급감한 36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54억 유로를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다만 2024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빠진 탓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시작 이후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될 TSMC의 실적까지 확인하면서 분위기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네, 삼성전자 보조금 우려했던 부분보다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평가는 이후에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 견인하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요.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수출도 반도체 증가세 좀 두드러졌고 이번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섹터 전반에 좀 훈풍이 불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매크로 관점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이 상당히 그 반도체에 의해서 지지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한 2.1% 내지 2.2%로 보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0.3%포인트 정도가 반도체가 이제 기여를, 반도체 및 뭐 ICT 전반적으로 네. 전기전자가 기여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를 빼고 보면 뭐 역설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은 조금 시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2017년에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었을 때도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반도체 사이클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반도체가 중심을 잡고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도 조금 선전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전. 그런데 반도체를 빼고 나면 또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반도체 선전에는 미국 기술주들의 이제 뭐 상승도 굉장히 중요한데 워낙 가파르게 이제 그동안에 오른 탓에 고점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SML 실적 부진 아까 뭐 한지원 캐스터가 언급도 해줬는데 엔비디아도 간밤에 뭐 4% 하락하기로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하락.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이게 너무 고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ASML은 뭐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잘은 네. 모르지만 뉴스를 종합해 보면 그래서 중국향 뭐 조금 그 규제를 안 받는 노광 장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조금 식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경기만 혹은 뭐 AI 관련 뭐 이렇게 기업 활동만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좀 뭔가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그런 그 신호는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S&P 500 기업의 IT 섹터의 PER이 지금 한 40배 가까이 지금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닷컴 버블 때가 50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싸지 않은 가격대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만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부담은 뭐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또 이슈가 환율이었습니다. 1,400원 터치했다가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고환율이 이제 경제 전반에는 부담이지만 뭐 자동차, IT 뭐 이런 쪽에는 수혜가 된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원화표시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혜는 수혜인데 경쟁력 측면에서는 사실 엔화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네. 원화는 지금 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쟁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다 약하기 때문에 조금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금 세계 교육 증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 쪽에서 뭔가 활발한 교육이 일어나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선진국 특히 미국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다 보니까 제조업단의 이제 교육은 조금 주춤한 상대적으로 경기의 온도보다는 사실 교육이 많이 늘어야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뭐 과거처럼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수출 기업들이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거겠군요. 네, 앞서도 좀 얘기 나눴지만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 보면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 요인이 많아 보이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된다면 앞으로도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사실은 뭐 금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전체적으로 좀 시야를 좀 넓혀 보면 통화 증발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특히 팬데믹 이후에 모든 선진국 혹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금 가격 대비 모든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금을 하나의 환율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달러 대비 금 가격이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대비 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그만큼 엔화가 조금 그 신뢰를 못 얻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이어질 거다. 하지만 앞으로 좀 그렇게 큰 폭으로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강보합세 정도에서 유로화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해 ECB가 인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좌우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환율만 놓고 보면요.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강보합세 그리고 ECB의 인하 정도도 고려해 보라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환율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 지속됐을 때 우리 그 시장 증시의 수급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뭐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 뭐 신흥국 시장 혹은 미국 밖의 시장으로의 돈이 움직임이 좀 현저히 둔화되는 성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상반기에 지금 연초 대비 많이 샀습니다마는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고 또 강세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질수록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뭐 그렇다고 달러 인덱스가 106에서 한 110 그렇게 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해서 뭐 환율 때문에 우리 시장을 좀 판다기보다는 좀 머뭇거림, 조금 들어갈까 말까 하고 머뭇거림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외국인들에게 좀 확신을 주는 것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좀 잠시 가려져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봐야 될 이슈나 지표들 있다면 좀 꼽아주실까요? 네, 뭐 미국 장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조금 금리 인하가 지연된 부분은 시장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반영돼 가고 있고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인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특히 미국 시장이 지금 실적이 2분기, 3분기 계속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미국 시장의 조정폭은 조금 그렇게 제한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그 상승 여력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기업 실적 위주로 좀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가 재편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실적 이렇게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